저 좀 도와주세요. 아이가 열이 많이 나요. 2005년 강원도 설악면에 100년 만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가운데 42세의 이주인은 창가에 앉아 끊임없이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홀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는 날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비닐하우스는 이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주인은 문득 20년 전 이 집에 시집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봄이었고 집 앞마당에는 벚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우리 주희가 왔구나. 이제 이 집이 더 환해질 것 같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좋은 며느리를 맞았다며 기뻐하셨고 남편 준호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약속했었습니다. 그 시절 이 집은 마을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넓은 농지와 튼튼한 한옥,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화목함이 있었습니다. 이주인은 시어머니로부터 전통 요리법을 배웠고 시아버지와 함께 농사일을 배우며 이 땅에 애착을 키워갔습니다. 남편 준호는 농업대학에서 배운 최신 농법과 전통 농법을 결합하여 수확량을 늘려갔고 마을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러 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냉혹하기만 합니다. 바깥 기온은 영하 18도까지 내려갔고 창틀에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15살 지은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눈 속을 걸어온 탓에 운동화가 젖어 있었고 양말까지 축축했습니다. 엄마, 추워요. 지은이는 입술이 파래져 있었습니다. 이주인은 마음이 아팠지만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게 하고는 전기장판 위에 앉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12살 아들 민수도 곧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감기 기운이 있는지 기침을 했고 코도 훌쩍거렸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엄마. 민수는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이주희의 눈에는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이주희는 낡은 이불을 하나 더 가져와 시아버지 최병준 어르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75세의 시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된 지 3년, 말씀은 어눌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그의 왼쪽 다리는 완전히 마비되었고 왼쪽 팔도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3번 복용해야 약들은 한 달에 15만 원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이불 더 덮어드릴게요. 이주희의 목소리에 시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희야.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이주인은 조심스럽게 낡은 이불을 시아버지 무릎 위에 덮어드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항상 손발이 차가웠습니다. 이 집이 춥구나.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 때문에 이 가족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병원비와 약값, 그리고 특수 침대와 휠체어 비용까지 모든 것이 부담이었습니다. 때로는 차라리 내가 없었으면 이라는 말을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이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는 이미 연체 통지가 왔고 수도요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 이웃들도 각자 어려운 상황이라 도움을 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주인의 집의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자신들의 생계로 바빴습니다. 시집 올 때만 해도 이 집안은 설악면에서 제법 알아주는 농가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이남 일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내셨고 남편 최준호는 농업대학을 나와 친환경 농법으로 가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들은 농원을 확장하고 체험농장까지 계획했었습니다. 준호는 항상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절 이주인은 행복했습니다. 아침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오후에는 남편과 함께 농장 일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마루에 모여 앉아 하루 일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자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시어머니는 손수 만든 떡과 차를 내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3년 전 남편의 동생 최준영과 여동생 최미영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며 부모님의 재산을 끌어다 쓰자고 한 그날이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형님, 아버님,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체인점 사업만 잘 되면 금방 갚을게요. 남편의 만류에도 시부모님은 자식들을 믿으셨습니다. 죽기 전에 미리 물려주마. 시아버지는 농협 통장과 임야 문서를 모두 내어주셨습니다. 그날 밤 남편 준호는 이주희에게 말했습니다. 주희야, 나는 반대했어. 하지만 아버지가 결정하신 일이니. 준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준호 씨, 괜찮을 거예요.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죠. 이주인은 남편을 위로했지만 그녀도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습니다. 6개월 만에 시동생과 시누이의 사업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적이었습니다. 최준영은 서울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3개 매장을 동시에 오픈했고 최미영은 부산에서 커피숍 체인을 시작했습니다. 첫 달에는 매출이 좋다, 곧 본전을 뽑을 것 같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부모님은 기뻐하셨고 준호도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곧 드러났습니다. 최준영은 사업 경험이 전혀 없었고 직원 관리와 원가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재료비는 계속 올랐지만 판매가는 그대로였고 아르바이트생들의 잦은 이직으로 서비스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프랜차이즈 수수료까지 고정 비용만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최미영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커피숍이 너무 밀집된 지역에 매장을 냈고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녀는 인테리어에만 과도하게 투자했고 정작 커피 맛이나 서비스는 소홀히 했습니다. 손님들은 처음에만 호기심으로 왔다가 금세 다른 매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매출은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3개월째부터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준영은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다며 추가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농지 일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준 상태였지만 아들을 믿고 더 대출을 받아주었습니다. 최미영도 부산은 시장이 크니까 시간만 주면 된다며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파산 선고가 났습니다. 최준영의 치킨집 3곳은 모두 문을 닫았고 최미영의 커피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은 것은 8억 원이 넘는 빚뿐이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담보로 잡힌 농지와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농장이 경매로 넘어갔고 남은 것은 산골에 있는 이 작은 집과 겨우 1,000평 남짓한 농지뿐이었습니다. 우리 곧 일어설 거야. 기다려봐. 최준영과 최미영의 말은 번지르르 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원래 위험한 거잖아. 운이 나빴을 뿐이야. 최준영은 그렇게 말하며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펜션 사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도망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최미영은 더 가혹했습니다. 오빠도 사업했으니까 위험성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녀는 캐나다 이민을 핑계로 떠나버렸습니다. 남편이 캐나다에서 식당을 한다며 자신도 가야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빚에서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남겨진 건 이주흰의 가족뿐이었습니다. 남편 준호는 묵묵히 남은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는 동생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내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는 자책하며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이주인은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농사일은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이주인은 시어머니로부터 기본적인 농사법을 배웠지만 실제로 밭에 나가 일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호미질 한번 제대로 못하던 그녀가 이제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밭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이주희에게 농사를 가르쳤습니다. 주희야,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깊이 호미를 박으면 뿌리가 다쳐. 그의 가르침은 따뜻했지만 그의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최신 농법을 적용하려 했지만 규모가 너무 작았습니다. 1000평의 땅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나? 그녀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자식들의 배신에 가슴앓이를 하며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이주인은 시어머니를 달래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어머님, 드셔야 해요. 아버님도 걱정하세요. 이주희가 죽을 떠먹이려 해도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희야, 미안해. 너까지 고생시켜서. 시어머니의 눈에는 항상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가족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뇌졸중이 온 것도 그 스트레스가 한몫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고 그때부터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는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최신애가 그렇게 됐구나. 자식들이 부모 재산 다 날리고 도망갔다더라.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이주인은 외출할 때마다 시선을 느꼈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 호기심 어린 시선, 때로는 은근한 조롱까지. 아이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지은이는 엄마,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친구들은 새 옷을 입고 학원에 다니는데 자신은 작년 옷을 계속 입어야 했습니다. 민수는 축구화가 떨어져도 새 것을 사달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준호는 아침에는 시아버지 약을 챙기고 저녁에는 시어머니 발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족이니까 자신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경제적 압박, 부모님의 건강, 아내와 아이들의 미래까지 모든 것이 그의 어깨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식들의 배신에 가슴앓이를 하다 2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녀는 주희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임종을 지키며 이주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좋은 시어머니를 이렇게 보내야 하는 현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장례식에 최준영과 최미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멀어서 못 간다.
사정이 있다는 핑계만 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런 자식들이 어디 있나? 이주인은 부끄러웠지만 시어머니를 정성껏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 눈 쌓인 고갯길에서 트랙터가 미끄러지는 사고로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도 눈이 내렸습니다. 준호는 시내에 볼 일이 있어 트랙터를 몰고 나갔다가 빙판길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혼자 두고 가서. 준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가족을 걱정했습니다. 이주인은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는 현실이 무서웠습니다. 시아버지와 두 아이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주희에게 남은 것은 반신불수가 된 시아버지와 초등학생 아들 민수, 중학생 딸 지은뿐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4시 27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 시간에 멈춘 채로 말입니다. 이주인은 매일 그 시계를 보며 남편을 그리워했지만 현실은 그녀에게 슬퍼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주인은 매일 아침 작은 비닐하우스에서 겨울 채소를 가꾸고 주말에는 읍내 시장에 나가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올겨울 폭설로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면서 마지막 수입원마저 끊겼습니다. 전기장판 하나로 방을 데우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고 다른 집처럼 난방도 제대로 못 틀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이주인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시아버지의 아들이 정말로 없어진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첫날 밤, 이주인은 혼자 빈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돌아간 후 고요한 빈소에는 남편의 영정사진만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장례는 잘 치렀어요? 미안해요. 제주도라 못 올라갔네요. 시동생 준영은 장례식이 끝나고 3일 후에야 전화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정성보다는 의무감만 느껴졌습니다. 이주인은 전화를 받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네, 잘 치렀어요. 고생 많았어요. 그런데 형수, 준영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어떡할 거예요? 우리도 사업 재기하느라 너무 힘들고 제주도까지 모셔올 수도 없고. 이주인은 전화기를 꽉 잡았습니다. 준영 씨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그게 형수가 며느리니까 모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주인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부모님 재산을 모두 날리고 도망간 주제에 이제 와서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준영 씨는 아버님을 돌볼 생각이 없으시단 말씀인가요? 형수님, 현실을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펜션 하나 간신히 운영하고 있어요. 아내도 애들도 힘들어하고 솔직히 우리도 빠듯해요. 전화를 끊은 후 이주인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허무했습니다. 이게 가족이라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신우이 미영의 전화는 더 가혹했습니다. 언니, 오빠 일로 많이 상심하셨죠? 멀어서 못 가서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위로하는 것 같았지만 곧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언니, 이제 아버지 모시는 일은 당연히 언니가 하셔야죠. 저야 해외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오빠도 제주도에서 사업하느라 바쁘고. 미영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정착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아요. 미영 씨, 그럼 아버님 병원비나 약값은 어떻게 하죠? 이주희가 물었습니다. 그야, 알아서 하셔야죠. 아버지 연금도 있고 언니도 농사 지으시잖아요. 미영은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황 좋아지면 도와드릴게요. 그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주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형제들은 연락을 끊었는데 이제는 아예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조문을 온 자리에서 이주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희야, 이제 혼자 어떻게 할 거냐? 시아버님도 모셔야 하고 애들도 키워야 하는데 이장님의 걱정은 진심이었습니다. 일단은 농사 지으면서 버텨보려고요. 농사만으로는 힘들 텐데 마을 부녀회장 김순자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주희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마라. 반찬이라도 가끔 갖다 줄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했지만 현실적인 도움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들의 생계로 바빴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주인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우선 농사 규모를 늘려보려 했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품앗이로 일손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려면 상대방 일도 도와줘야 했고 시아버지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뜨개질로 부업을 해보려고도 했습니다. 예전에 배워둔 뜨개질 솜씨로 스웨터나 목도리를 떠서 시장에 내다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만든 제품들과 경쟁하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밤새 떠도 10,000원을 벌기 어려웠습니다. 김치나 반찬을 만들어 팔아보려고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배운 솜씨로 김치를 담가 읍내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맛은 좋다고 했지만 단골을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고 재료비를 빼면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아버지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시아버지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가기 어려웠고 식사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목욕은 일주일에 2번, 이주희가 직접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아버님, 씻으시겠어요? 이주희가 물으면 시아버지는 항상 괜찮다 고 하셨습니다. 자신 때문에 며느리가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목욕이 필요했습니다. 이주희는 시아버지를 휠체어에서 욕실로 옮기고 조심스럽게 옷을 벗겨드리고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앉아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은아,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생활이 많이 어려워질 거야. 엄마 혼자 할아버지도 모시고 너희들도 키워야 하거든. 지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도 도울게요. 학원 안 다녀도 돼요. 15살 지은이는 또래보다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하지만 너희는 공부하는 게 일이야. 엄마가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해볼게. 이주인은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경제적 압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약값과 생활비, 아이들 학용품비까지 모든 것이 부담이었습니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주인은 밤늦게까지 뜨개질을 하거나 작은 부업을 찾아 나섰지만 산골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주인은 홀로 시아버지를 모시게 되었고 아이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간을
버텨나가야 했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가끔 남편 생각이 날 때면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정말 힘들어. 어떻게 하라고.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아들 민수가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체온계로 재보니 40도가 넘었고 아이는 숨을 몹시 가쁘게 쉬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기침이 심해져 가래가 섞여 나왔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엄마가 있어. 이주인은 당황해서 아이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놓았지만 열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급히 119에 전화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폭설로 도로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구급차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가까운 제설차가 언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을 이장님에게 연락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이 눈에 누가 나서겠어? 읍내까지 가는 길은 완전히 끊겼다고. 아이는 점점 숨을 더 힘겹게 쉬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주인은 절망에 빠져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손자를 바라보며 희야, 어떡하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이는 울음을 참으며 민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주인은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눈 덮인 모자를 쓴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젊고 힘이 넘쳤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서경석입니다. 서경석 노인은 낡은 군용 파카를 입고 있었고 문 앞에는 오래된 군용 지프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는 체인이 감겨 있어 눈길에서도 달릴 수 있어 보였습니다. 아이가 위험하다고 마을에 소문이 들렸습니다. 제가 데려다 드릴 테니 빨리 준비하십시오. 이주인은 놀랐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재빨리 아이를 담요로 감싸고 지은이에게 시아버지를 부탁했습니다. 지은아, 엄마 금방 돌아올게. 할아버지 잘 모셔. 시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경석 노인은 품에 안긴 민수를 보더니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급성 폐렴으로 보입니다. 호흡곤란 증세가 심각하네요. 빨리 가야 합니다. 이주인은 노인의 전문적인 판단에 놀랐지만 질문할 시간도 없이 지프에 올랐습니다. 지프차는 깊은 눈을 헤치며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보통 차량으로는 절대 지나갈 수 없는 길이었지만 서경석 노인의 운전 솜씨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마치 이 길을 수십 년간 다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운전했습니다. 15년 동안 이 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은퇴한 후로 이곳의 모든 길을 익혀두었거든요. 서경석 노인은 차를 몰며 말했습니다. 눈보라가 앞을 가릴 때마다 그는 마치 본능적으로 길을 찾아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도로가 완전히 막혀 지프차도 더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경석 노인은 망설임 없이 차에서 내려 직접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서경석 노인의 체력은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는 삽으로 눈을 치우고 때로는 맨손으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반드시 아이를 병원에 데려다 드릴 테니까요.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2시간의 사투 끝에 그들은 마침내 읍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은 폭설로 인한 환자들로 분주했습니다. 의사는 민수를 즉시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급성 세기관 지염이 폐렴으로 진행된 상태입니다.
산소 포화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의사의 말에 이주인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주인은 눈물을 참으며 서경석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의 말투는 투박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밤새 병원에 머물며 민수의 상태를 지켜보았고 이주희에게 따뜻한 커피도 사다 주었습니다. 민수는 산소 치료와 항생제 투여로 서서히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의사는 이제 위험은 넘겼습니다. 며칠 더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본 후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주인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서경석 노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이가 생각보다 건강하네요. 민수가 완전히 회복된 후 서경석 노인의 지프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지은이는 혼자서 시아버지를 잘 모시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수 돌아왔어요. 시아버지는 손자를 보자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야, 괜찮구나. 이주인은 서경석 노인에게 차라도 대접하고 싶어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살았어요. 서경석 노인은 부엌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낡은 사진틀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최병준 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자녀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최병준 씨인가요? 이주인은 놀랐습니다. 네, 시아버지세요. 혹시 아시나요? 서경석 노인의 눈빛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은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주인은 서경석 노인의 반응이 궁금했지만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아버지께 인사드리고 가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서경석 노인은 시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고 최병준 씨를 보자 그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시아버지도 서경석 노인을 보자 뭔가 낯익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뇌졸중 후유증으로 명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경석 노인은 가끔씩 이주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무너진 비닐하우스를 고치는 것을 도와주었고 눈이 많이 내릴 때면 지프차로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이주희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차 그의 진심 어린 도움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주희가 작은 텃밭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본 노인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 땅에 문제가 많습니다. 토양이 산성화되어 있고 배수도 좋지 않군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서경석 노인의 농사 기술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재료들로 토양 계량제를 만들었고 특별한 방법으로 배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젊을 때 산림청에서 토양관리 전문가로 일했고 국제기구에서 세계 각국의 농업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그 경험이 여기서도 쓸모가 있네요. 마을 사람들은 모여들어 그의 작업을 구경했습니다. 저 노인은 누구야? 농업대학 교수였나? 한 달 만에 이주희의 텃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어가던 채소들이 생기를 되찾았고 새로 심은 작물들은 놀라운 속도로 자랐습니다. 이 정도면 봄에는 읍내 장터에 내다 팔 수 있을 겁니다. 유기농법으로 키운 채소는 일반 채소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서경석 노인의 말대로
이주희의 농작물은 특별했습니다. 그 맛과 품질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주희는 처음으로 경제적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주희와 아이들은 서경석 노인에게 정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경석 할아버지라고 불렀고 그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새마을 운동 시기의 이야기는 마치 모험담처럼 흥미진진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전기도 수도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스스로 도로를 닦고 다리를 놓았지요.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돕던 시절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최병준 씨도 서경석 노인이 방문할 때면 유난히 반가워했습니다. 언어장애가 있었지만 두 노인은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때로는 서경석 노인이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무언가 속삭이면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도 했습니다. 이주인은 그런 모습을 보며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주인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서경석 노인이 자신의 집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 그리고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이주인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경석 선생님, 정말 시아버지와 어떻게 아시는 건가요? 서경석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눈빛에는 깊은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2005년 3월이 되자 눈은 녹기 시작했고 이주희의 텃밭은 점점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서경석 노인의 도움으로 비닐하우스도 새로 지었고 특별한 작물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농사 기술은 과학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작물들은 특별한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가격도 3배는 받을 수 있어요. 산림청에 있을 때 개발한 방법인데 화학 비료 없이도 충분히 영양가 있는 작물을 키울 수 있지요. 그의 말처럼 이주희의 농작물은 읍내 장터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수입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이주인은 경제적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것을 해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고 시아버지의 약값 걱정도 덜었습니다. 민수와 지은도 엄마의 변화를 느끼며 더욱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시아버지의 건강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이 심해져 가끔 의식을 잃기도 했고 폐 기능도 약해져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시아버지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세균성 폐렴 진단을 내렸고 75세의 고령인 시아버지에게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주인은 서경석 노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아버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서경석 노인은 즉시 달려왔고 시아버지의 병실에서 밤새 지켰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가족을 돌보듯 최병준 씨를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상태가 위독해지자 이주인은 마지못해 동서와 신우이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위독하시니 한번 와주세요. 이주희의 간절한 연락에 그들은 마지못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시동생 준영은 3년 만에 아버지를 보면서도 첫마디가 형수님, 장례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도 지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였습니다. 신우이 미영도 비슷했습니다. 캐나다에서 급히 왔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되셨네요. 근데 산에 있는 그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재산뿐이었습니다. 이주인은 그들의 모습에 실망했지만 시아버지를 위해 참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서경석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시동생과 신우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서경석 노인은 대답 없이 최병준 씨의 병상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최병준 씨의 손을 잡고 무언가 속삭였고 놀랍게도 의식이 흐릿했던 최병준 씨의 눈이 갑자기 선명해졌습니다. 이 최병준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병준 씨, 제가 왔습니다. 서경석 노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서와 신우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분 누구세요?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최병준 씨는 대답 대신 서경석 노인을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오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경석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최병준 씨의 오랜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산림청 공문서와 토지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은 병준 씨가 소유한 산림부지에 관한 것입니다. 국립공원 확장 계획에 포함된 토지로 정부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동서와 신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경석 노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보상금은 약 1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림청에서 일했던 제 경험으로 볼 때 이 토지의 가치는 상당합니다. 2005년 기준으로는 매우 큰 금액이지요. 시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억이요? 신우이는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그 토지는 우리 가족 재산이니 당연히 형제들이 나눠 가져야 해요. 서경석 노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토지는 최병준 씨의 개인 재산입니다. 가족 재산과는 별개의 것이지요. 병준 씨가 결혼하기 전 매입한 토지로 지난 30년간 묵묵히 관리해온 땅입니다. 그는 추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병준 씨는 이미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며느리 이주희 씨와 손주들에게 남긴다는 내용입니다. 병원에서 공증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동서와 신우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어떻게 혼자 내려요? 우리는 자식들인데. 서경석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병준 씨가 아플 때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 이주희 씨만이 끝까지 그를 모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힘겹게 손을 들어 이주희를 가리켰습니다. 네, 딸. 그 말에 이주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서와 신우이는 반박하려 했지만 서경석 노인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저지했습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20대로 보이는 최병준과 서경석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1970년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사진 구석에는 1976년 새마을운동, 도랑공사 완공 기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와 병준 씨의 인연은 2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6년 여름 강원도를 강타한 대홍수 때였습니다. 서경석 노인의 목소리가 과거의 기억을 더듬는 듯 깊어졌습니다. 당시 저는 가족과 함께 산골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5살 난 딸 미경이와 함께 살았지요. 그날 밤 갑작스러운 폭우로 강이 범람했고 우리 가족은 집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주변은 온통 물바다였고 구조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보트를 가지고 홀로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구하고 있었지요.
그 청년이 바로 최병준 씨였습니다. 서경석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물살이 거센강을 3번이나 건너며 우리 가족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그 다음 제 아내를, 마지막으로 우리 딸을 구하러 왔을 때였습니다. 폭우는 더욱 거세졌고 물살은 보트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었지만 갑자기 떠내려온 통나무에 보트가 부딪혔고 병준 씨는 강물에 빠졌습니다. 서경석 노인은 최병준 씨의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때 다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그의 다리 장애입니다. 그는 제 딸을 안전하게 건너게 한 후 자신은 물살에 휩쓸렸습니다. 다행히 강둑에 매달려 살아남았지만 다리는 심하게 다쳤지요.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 가족을 구했습니다.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주인은 시아버지의 다리 장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 저는 서울로 올라가 공부를 계속했고 산림청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은인에게 보답하고 싶었지만 국제기구 파견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연락이 끊겼지요. 그러다 최근에 산림청 보상 계획을 검토하던 중 우연히 병준 씨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동서와 신우이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서경석 노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산림청 자문위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병준 씨의 산림부지는 희귀식물 보존지역으로 특별 보상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최근 발견된 멸종위기종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높아졌지요. 그는 최병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준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땅이 보상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았지요. 그들이 다시 재산을 탕진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주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경석 노인이 이주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주희 씨, 병준 씨는 당신을 진정한 딸처럼 생각했습니다. 매번 제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인지 자랑했지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당신과 아이들에게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서와 신우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스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서경석 노인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전 제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준 씨가 구해준 가족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깊이 빠졌었지요. 그때 저는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는 이주희와 서경석 노인만이 남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이주희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제야 오셨나요? 서경석 노인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병준 씨에게 더 일찍 보답하지 못한 것입니다. 산림청에서 일하며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를 다니느라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편지는 주고받았지만 직접 만나지 못했지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가족을 잃은 후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했습니다. 다시 사랑하고 잃을 것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작년에 은퇴하고 이 마을로 돌아와 조용히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병준 씨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민수가 위험할 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지요. 그는 최병준 씨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그에게 보답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그가 당신과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주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께 가족이 되어 드릴 수 있을까요? 서경석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이주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당신들의 가족이 되어도 될까요? 이주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의사들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병준님의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아직 위험한 상황이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계세요. 뇌졸중 환자는 정서적 안정이 매우 중요한데 어제 이후로 뇌파가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주인은 너무 기뻐 서경석 노인을 꼭 안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서경석 노인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병준 씨가 강한 사람이니까요. 그날부터 서경석 노인은 매일 병원에 와서 최병준 씨와 오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시아버지는 서경석 노인과 대화할 때면 말이 훨씬 또렷해졌고 의사들도 그 변화에 놀랐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재회가 환자의 뇌 기능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뇌졸중 환자에게 이런 정서적 유대감은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의사의 설명에 이주인은 감격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서경석 노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최병준 씨는 퇴원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주인은 서경석 노인의 도움으로 산림청 보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는 처음에는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서경석 노인이 가져온 법적 서류들 앞에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시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물러났습니다. 2005년 봄이 무르익자 이주희의 비닐하우스는 푸른 생명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경석 노인의 농업기술 덕분에 이주희의 유기농 채소는 읍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서울의 유명 레스토랑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는 건강을 많이 회복해 휠체어를 타고 텃밭을 돌아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시아버지와 서경석 노인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한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산림청에서 공식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보상금은 예상보다 많은 12억 원이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멸종위기종인 광릉 요강꽃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보상금이 증액되었습니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서경석 노인은 이주희에게 조언했습니다. 일부는 아이들 교육비로 따로 저축하고 일부는 농장 확장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병준 씨를 위한 좀 더 편안한 집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이주인은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경석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 농업교육센터를 세우는 건 어떨까요? 젊은 농부들에게 유기농법을 가르치고 병준 씨의 이름을 딴 센터로 말입니다. 이주인은 그 아이디어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해 가을, 이주희 가족은 읍내로 이사했습니다. 새 집은 시아버지가 휠체어로 이동하기 편하게 설계되었고 뒷뜰에는 작은 정원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좋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이주인은 유기농 농장을 확장했습니다. 서경석 노인은 농장 운영을 돕고 자신의 오랜 농업 지식을 이주희에게 전수했습니다. 농업교육센터 설립 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경석 노인은 자신의 오랜 지인들을 초대해
이주희의 농장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농림부 연구소장이었던 김 박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대학에서 유기농법을 가르치는 교수지요. 그들 중에는 유명 농업연구원과 대학 교수들도 있었습니다. 이주희의 농장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6년 봄 최병준 농업교육센터가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이주희는 센터의 책임자가 되어 지역 농부들에게 유기농법을 가르쳤고 서경석 노인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센터는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 확장되었고 전국에서 농부들이 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주희의 아들 민수는 중학생이 되어 농업과학에 관심을 보였고 딸 지은은 고등학생이 되어 환경공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경석 노인은 거의 매일 이주희의 집에 들러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할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최병준 씨는 2007년 겨울 폐렴합병증으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이주희와 서경석 노인의 손을 잡고 있었고 고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버님,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주희가 속삭였습니다. 서경석 노인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준 씨, 약속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 제 가족처럼 돌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친구. 두 사람은 묘소 앞에 새로 핀 꽃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센터 개원 2주년 기념 행사가 열린 날 놀라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농림부 장관이었습니다. 최병준 농업교육센터의 혁신적인 유기농법이 국가농업정책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장관은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경석 노인에게 특별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서경석 선생님은 30년간 한국 농업 발전에 기여하신 숨은 영웅입니다. 산림청과 국제기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이주희는 놀랐습니다. 서경석 노인이 단상에 올라 수상소감을 말할 때 그는 자신의 업적보다 최병준 씨와의 우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한 사람의 희생과 용기 덕분입니다. 30년 전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제 가족을 구했습니다. 오늘 이 상은 제가 아닌 최병준 씨의 것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이주희는 서경석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지. 서경석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 과거보다 우리의 미래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는 이주희와 아이들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딸을 잃은 후에는 더욱 그랬지요.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저는 다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이주희의 유기농법은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최병준 농업교육센터는 아시아 최고의 유기농 연구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민수는 농업대학에 진학했고 지은은 환경공학을 공부하러 서울대학교에 갔습니다. 서경석 노인은 75세가 넘는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했고 센터에서 자문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이주희 가족의 일부가 되었고 명절이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이주희는 서경석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후회되는 일이 있으세요? 서경석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병준 씨를 더 일찍 찾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그의 가족을 돌볼 수 있어 다행입니다.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2018년 최병준 농업교육센터 15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센터는 이제 아시아 최대의 유기농 연구기관으로 성장했고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주인은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센터를 이끌었고 민수는 국제농업연구팀을 지휘했으며 지은은 환경부에서 일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을 개발했습니다. 서경석 노인은 80세가 넘는 나이에도 맑은 정신으로 이주희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젊고 지혜로웠습니다. 기념식에서 이주희는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15년 전 우리 가족은 폭설로 고립된 산골 마을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시아버지 최병준과 서경석 할아버지 두 분의 깊은 우정과 희생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주인은 센터 입구에 세워진 두 노인의 동상을 가리켰습니다. 이 센터는 단순한 농업 연구기관이 아닙니다. 이곳은 희생과 우정, 그리고 약속의 가치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이주인은 두 노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묘지에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아침 이주인은 서경석 노인의 방을 찾았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하얗게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서경석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 눈이 참 아름답구나. 1976년 그 홍수 이후로 나는 비가 내리는 날이면 항상 불안했어. 하지만 눈은 언제나 좋았지. 새하얀 눈은 모든 것을 정화시키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서경석 노인은 이주희에게 낡은 일기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써온 일기장입니다.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이주인은 놀라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왜 갑자기? 서경석 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가 되었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이주희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고 서경석 노인은 평소보다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추억, 최병준 씨와의 우정, 그리고 이주희 가족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은 여러분이었습니다. 민수와 지은은 이제 어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날만은 모두 모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결혼하게 되면 할아버지가 줄에 서주실 거죠? 지은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서경석 노인은 기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너희 아버지니까. 민수도 할아버지, 제가 박사학위 받으면 제일 먼저 할아버지께 보여드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서경석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구나, 얘들아. 그날 밤 서경석 노인은 평화롭게 잠들었고 다음 날 아침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의사는 자연사였습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건강하셨고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가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주인은 서경석 노인의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30년 전 홍수날의 기록이 담겨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주희 가족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준 씨가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이 가족이었다. 내게 가족이 없었지만 주희와 아이들 덕분에 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이제 나는 병준 씨를 만나러 갈 것이다. 우리의 미완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이주인은 눈물을 참으며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서경석 노인의 장례식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농림부 장관부터
그가 도왔던 수많은 농부들까지 모두가 그를 추모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장례식에서 이주인은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서경석 할아버지는 저희에게 단순히 도움을 주신 분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할아버지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장례식 후 이주인은 서경석 노인의 유언에 따라 그를 최병준 씨의 묘 옆에 안장했습니다. 두 친구가 마침내 영원히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묘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졌습니다. 서경석 위대한 농업인, 참된 친구, 사랑하는 할아버지. 그 옆 최병준 씨의 묘비에는 최병준 생명의 은인, 훌륭한 아버지, 영원한 친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농업 박사가 되어 최병준 농업교육센터의 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지은은 환경부 차관으로 승진의 국가농업 정책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결혼해서 자녀를 두었고, 이주인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두 할아버지의 기일에 온 가족이 모여 묘소를 찾았습니다. 2023년 최병준 농업교육센터 2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센터는 이제 세계적인 유기농 연구기관으로 성장했고 유엔 식량농업기구와도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주인은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센터의 명예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기념식에서 이주인은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20년 전 이 센터를 시작할 때 두 분의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농업은 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룬 성과는 그 말씀이 옳았음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센터 정원에 심어진 두 그루의 큰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하나는 병준나무, 다른 하나는 경성나무라고 불렸습니다. 이 나무들처럼 두 할아버지의 정신은 이곳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그늘 아래서 쉬며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이주인은 서경석 노인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20년간 그가 이주희 가족과 함께 보낸 소중한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쁘다. 병준 씨도 분명 기뻐할 것이다. 지은이가 환경부에 취직했다. 이 아이는 할아버지를 닮아 의지가 강하다. 이주희가 센터 운영으로 바쁘지만 항상 나를 챙겨준다. 고맙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두 번의 가족을 가졌으니까. 첫 번째 가족은 병준 씨가 구해주었고 두 번째 가족은 병준 씨가 선물해 주었다. 이제 나는 병준 씨 곁으로 간다. 우리의 우정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주인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2005년 그 폭설의 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와도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계절을 넘어 시간을 넘어 계속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